네, 이번 시간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유럽의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유럽 스프링 2023이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열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지금 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관련 내용 오늘 박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요. 바이오 유럽 스프링 어떤 행사인지 좀 알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바이오 유럽 스프링은 제약바이오 업계 유럽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올해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개막하여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예. 바이오 유럽은 1995년부터 매년 전 세계 50여 개국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제약바이오 업계 대표 연례 행사입니다.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수출 등 비즈니스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D, 노바티스, 사노피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참석하며 오프라인 행사 후에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온라인 미팅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올해 행사에는 약 50개국 1,60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총 3,200명가량이 참석한 올해 행사는 투자자와 연구개발 회사 등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부문의 행사도 진행됩니다. 특히 한동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집중됐던 시선이 다시 신약 연구개발로 이동 중인 가운데 이번 행사를 통해 각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네. 50개국에서 1,600여 개 기업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국내에서도 수십 곳이 이곳에 이제 참여를 했죠. 바젤로 향했다고요? 예, 주인공은 이번 면역치료제 개발 기업 샤페론입니다. 샤페론은 핵심 기술과 주력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예.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파트너십 미팅을 통해 기술 수출 등 전략적 파트너십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샤페론은 독자적인 염증 복합제 억제제 기술을 기반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과 코로나 치료제 누세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누세린을 개발 중입니다. 예.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누겔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샤페론은 누겔에 대한 치료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지난해 말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폐렴 치료제 누세핀은 현재 다국가 임상 2비 3상을 진행 중이며 지난 1월 말 임상 2비3 시험을 위한 환자 모집을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중인 나노바디 기술 기반 PDL1 CD47 타깃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파필릭시맙과 차세대 염증 복합제 억제제에 대한 기술 수출 논의도 적극적으로 타진할 계획입니다. 예. 샤페론 관계자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참가를 시작으로 이번 바이오 유럽에서도 기술력과 연구 성과 및 사업 전략 등을 공유해 글로벌 파트너십 발굴에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샤페론이 이번에 행사에서 발표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국내 대표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이 또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역량을 토대로 해서 위탁 생산, 그 CMO라고 하죠. 그리고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 진출을 알렸는데요. 자, 이번에 바이오 유럽 스프링에서도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은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상업 생산에 최적화된 평택 바이오 플랜트의 첨단 대형 제조 설비 최대 12,500리터 규모 배양기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 및 시스템을 알릴 계획입니다. 예.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 플랜트는 현재 완제의약품 기준으로 연간 2천만 개 이상의 프리필드 시린지 주사기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완공된 바이오 플랜트 2공장 내에는 CMO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비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CMO 발주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동물세포 배양 기반의 설비를 갖춘 국내 주요 CMO 회사들과는 달리 평택 바이오 플랜트는 미생물 배양을 이용하는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점이 차별점으로 꼽힙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DNA 및 mRNA 백신도 대규모로 제조 가능합니다. 예.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제조와 품질 시험, 허가 자료 작성까지 가능한 엔드-투-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평택 바이오 플랜트는 지난해 9월 미국 FDA 심판 허가를 받은 바이오 신약 롤베돈을 생산해 미국 현지에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인 미국 MSD가 개발 중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후보물질의 임상용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세권 한미약품이사는 롤베돈의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확인한 바이오 약품 대량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CMO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특히나 그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이라고 하죠. 이게 좀 대세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CMO라고 하는데 다수의 기업이 이미 뭐 이쪽 사업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CMO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CMO는 의약품 생산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고객사를 위탁을 받아 의약품을 대신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CMO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질 수 있고 마진이 높아 기업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예. 국내 선두주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는 CMO 고객 확대 및 증액 계약 증가 등 성과를 거두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 매출 3조 원을 돌파하고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최근 5공장 건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가동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에 돌입합니다. 5공장이 완공되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규모인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5공장 증설로 제2바이오 캠퍼스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3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투자금은 총 7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박 기자, 이 CMO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성장성도 높고 마진율도 높다고 하지만 뭐 이제 앞으로 섣부르게 이제 CMO 사업을 할 경우에 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고객사가 CMO 업체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CMO는 고객사의 약점도 접하게 됩니다. 제약 선진국에서는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은 CMO 수주 자체가 힘듭니다. CMO 사업에 주력하는 만큼 자사 제품 개발에 활발히 뛰어들 수 없다는 점도 딜레마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약품 CMO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CMO 사업 진출 러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동종 분야의 자사 제품 개발을 진행할 경우 고객사들로부터 기술 유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이오 유럽 스프링 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자, 이 밖에요. 바이오 유럽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 중에서 더 주목할 만한 다른 기업들이 또 있을까요? 네, 먼저 티움바이오는 이번 행사에서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을 논의합니다. 자궁 내막증 치료제 TU2670과 면역항암제 TU218 등 홍보에 나섭니다. 예. TU2670은 현재 유럽 임상의 환자 모집을 80% 이상 완료했으며 연내 투여를 마치고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TU218은 이달 중 키트루다와 병용 임상을 시작합니다. 티움바이오 관계자는 TU2670과 TU218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우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여러 다국적 제약사와 정보 공유 및 판권 계약을 위한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파트너십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소암 대상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오레고모맙 유통을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파트너사를 통해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 메드팩토는 신규 파이프라인 파트너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메드팩토는 지난해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 뼈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국 바이오 및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상 자문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관련 포트폴리오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세계 최초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서비스인 STB 클라우드를 홍보합니다. STB 클라우드는 AI 신약 개발 서비스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독자적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표준화, 단순화, 자동화해 별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적만 정하면 클릭 한 번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 소식들을 좀 보다 보면 기술 수출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좀 접하게 되는데 이 바이오 유럽 스프링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 수출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기술 수출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예, 예. 그나마 상장사들의 경우 외부 자금 조달 여지가 있지만 비상장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선 업체들도 많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기술 수출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예, 기술 수출이 거의 유일하다. 예. 또 향후 IPO를 추진할 때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기술 수출이란 특허료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외국 바이오 기업에 신약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기술 수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후반입니다. 1987년 물질 특허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약 개발을 둘러싼 업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제약사가 국내 기업의 물질을 사갔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렸습니다. 1989년 한미약품이 스위스 제약사 로슈에 항생제 세프트리약손의 개량 제조 방법을 수출했습니다. 국내 제약사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6년에 걸쳐 총 6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제조 기술을 넘겼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들이 제약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기술 수출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원은 1993년 제약 사업부를 신설하고 이듬해 100억을 들여 의약품 공장을 짓더니 인도 제약사 말라디 그룹에 항생제 합성 제조 기술을 판매했습니다. 예. 1994년 유한양행은 일본 그레란에 간장질환 치료제를 기술 수출했습니다. 1998년에는 종근당이 미국 제약사에 면역 억제제 개발 기술을 넘기고 기술 이전료를 챙겼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한 해에만 20-30건에 달할 정도로 기술 수출이 빈번해졌습니다. 제약바이오 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와 맺은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24개 기업에 26건, 계약 금액은 10조 원을 웃돕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기술 수출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졌었고 신약 개발에 이거를 가시적인 성과라고도 이제 뭐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기술 수출에서도 명과 암이 좀 엇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 수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술 수출을 엄밀히 말하면 기술 유출과 다르지 않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예, 기술 수출과 유출은 기술 유출은 한 끗 차이다. 예. 개발 중인 핵심 신약 기술을 다국적 제약사들에 수출하는 것은 결국 국내 바이오 산업의 자체 신약 상업화 가능성을 스스로 꺾는 셈이라는 의견입니다. 예. 실제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 등 기술력 있는 국가 기업들로부터 성공 확률이 높은 신약 물질만 사들여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바이오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 비즈니스 모델인 셈입니다. 물론 기술 수출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조차도 국내 영세한 바이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삼상까지 완주해 상업화까지 이뤄내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걸림돌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지금의 바이오 투자와 정부 지원 구조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자력으로 상용화까지 나서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는 민간 투자가, 중간 단계인 임상 2상에서 3상은 정부가 맞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물러난 원희목 전 제약바이오 협회장은 회장직을 내려놓으며 정부의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희목 전 회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4,127억을 투입했는데 속도전이 필요했던 이런 시기에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초고속 작전에 예산 14조 원을 지원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유럽의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유럽 스프링 2023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